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10조 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연내 열리는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조성자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대학생 7만여 명이 연리 30%에 가까운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 돈을 빌려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가 아시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한 탓에 우리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증권부 김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에 또다시 추락했습니다. 지수가 반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한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21일 전날보다 0.77% 내린 1915.2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기관은 지난 30일부터 연일 매수세를 보이다 이날 매도세로 돌아섰으며 전날 12거래일 만에 순매수했던 외국인 역시 이날 팔자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627억 원, 기관은 766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이 1,405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 섬유의복, 의약품, 비금속 광물, 의류정밀 등이 상승한 반면 음식료품, 화학, 종이목재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08% 내린 108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기아차 등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3.47% 상승했으며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네이버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28% 오른 557.54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내린 1,054.7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주가 공정위반 악재 탓에 일제히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 정리 부탁드립니다. 4대 금융지주사를 비롯한 은행주가 급락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12년 시중은행들이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2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4.06% 떨어진 34,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금융도 4.38% 떨어졌고 KB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등 은행주가 하락했습니다. 은행업종 지수는 이날 2.53% 내려 전 업종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큰 타격이 없었던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이날 일제히 하락한 것은 공정위반 악재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반 악재의 영향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3, 4분기 뚜렷한 실적 성장세가 부족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경회 현대증권연구원은 공정위반 악재와 같은 이슈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하루 정도면 주가에 반영되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은행들의 3분기 실적도 지난해와 비교해 뚜렷하게 개선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주 매수를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은 순이자 마진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창현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10조 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13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세입 예산은 21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액보다 15조 원 가까이 더 늘었는데 징수한 세수는 작년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7%포인트나 낮은 상황입니다. 7월에 세수 진도율 격차인 3.2%포인트와 비교해볼 때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8조 5천억 원의 세수 부족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금 징수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이 규모가 10조 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연내 열리는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초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장 조성자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며 다음 달께 시중은행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여러 시중은행이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조성자 참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조성자란 인위적으로 매수, 매도 호가를 내 거래를 촉진하는 주체를 뜻합니다. 거래량이 부족할 경우 매수, 매도 호가 간 가격차가 벌어져 직거래의 장점인 환전 수수료 절약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격차를 일정 폭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의무입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과거 원엔 직거래 시장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 96년 10월 개설됐던 원엔 직거래 시장은 유동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4개월 만에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대학생 7만여 명이 연리 30%에 가까운 높은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2,500억여 원을 빌려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고금리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고금리를 받는 관행도 없애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7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7만 1천여 명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리 28.3%이며 대출액은 총 2,51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5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한 저축은행은 현대저축은행으로 평균 38.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OSB 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등도 금리가 35%를 넘었습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최고 금리가 34.9%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대학생이 저축은행의 높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현행 제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아직 돈을 갚지 못해 평균 대출 금리가 높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역센터와 코엑스 강남구청과 한국관광공사 등은 세계적인 축제인 시페스티벌을 만들고 무역센터 일대를 아시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업무 협약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삼성동 무역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한국전력 부지에도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어서 무역센터 일대가 거대한 마이스 산업지구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무역협회와 코엑스가 중심이 돼 내년 4월 삼성동 무역센터 전역에서 민관 합동의 글로벌 마이스 축제 시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의 성공을 통해 민관이 함께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무역센터 일대를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및 이벤트와 박람 전시회를 융합한 산업을 말합니다. 마이스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대외 수지 적자 만회 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굴뚝없는 공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경제적 파급 효과와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이스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한 바 있습니다. 무역센터의 13개사 CEO들로 구성된 시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2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강남구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시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무역센터를 아시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SM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그룹 엑소가 시페스티벌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온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C페스티벌은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무역센터 전역에서 개최되며 문화, 예술, 기술을 키워드로 해 아시아 문화교류전과 아트 콜라보전, 문화기술전을 비롯해 아시아 전시협회 총회와 야외 파티, K-팝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축제 기간 중 외국인 30만 명을 포함해 총 300만 명의 관람객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무역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한국전력 부지에도 현대자동차 그룹이 신사옥을 비롯해 호텔과 컨벤션 센터, 자동차 전시관 등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어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는 아시아 최대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GS칼텍스, SK에너지 등 정유업계가 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지자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 악화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던 중국산 정유 제품의 덤핑 수출이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부터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정유업계 실적 악화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던 중국산 정유 제품의 덤핑 수출이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유 부문 실적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9월 중국 정유 제품 수출입 통계에서 중국의 정유 제품 순수출이 지난달 3개월 만에 순수입으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업계는 지난 7월 45만 톤, 8월 20만 톤의 정유 제품을 순수출했습니다. 9월 들어서는 32만 톤을 순수입했습니다. 중국의 정유 수입이 중단한 요인은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유가 하락 속에 중국 정제 설비가 가동률을 조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유업계는 정제 설비를 꾸준히 증설하며 공급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 등으로 각종 정유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며 공급 과잉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남아도는 물량을 국제 중개 시장의 헐값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유업체들의 정제 설비 신증설 계획도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유 수요 등으로 정유 수요가 늘어나는 4분기에도 중국의 정유 순수입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국내 정유업계의 중국 시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정유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정유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국내 석유업체들이 싼 가격의 원유를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과 공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 정유업계는 올 상반기 정유 부문에서 GS칼텍스가 2,369억 원, S-오일 2,059억 원, SK에너지 1,79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만이 영업이익 1,428억 원으로 유일하게 이윤을 남겼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대외 변수에 취약한 업종 특성상 현재처럼 유가 및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수익성 악화 기조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윤활기유 사업 등 비정유 부문에 주력하고 있으나 워낙 매출 비중이 적어 당장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계속된 정유업계의 부진 속에 중국의 정유 제품 순수입이 9월에 이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정유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외국인 투자지역 등 3개 지역을 통합 구조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 구경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세 곳에 재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세 곳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부터도 살짝 좀 헷갈립니다. 구체적으로 이곳의 차이점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세 지역 모두 다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이 제일 먼저 지정됐고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마산이 처음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1994년 관련 법이 논의되기 시작해 1998년 법이 마련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8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항만지역의 학교와 병원, 거주지역 등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13곳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항만 쪽에 관세 혜택을 주는 보세단지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지역은 여러 외국 기업들이 모여서 지정하는 단지형이 21곳, 개별 기업형으로 지정된 곳이
69곳 총 90곳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은 외국인 기업이 국내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을 지으면 조세 감면과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지역입니다. 기업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세 지역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재정비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세 지역 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너무 넓게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부산 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 동해, 충북 등 8곳으로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반면 지정은 많이 됐지만 외국인 투자는 더뎌 구역을 축소해 더 많은 혜택을 제시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2016년까지 전체 336제곱킬로미터였던 경제자유 면적을 3분의 1인 123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안 중에는 평택 포승과 현덕지구가 위치한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전면 해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가운데 인천 자유무역지역은 기업과 일반인이 출입을 가능하게 해 커피와 와인 단지로 특화하고 평택 당진항은 인천과 중국을 겨냥한 신선식품 보관 가공지역인 콜드체인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은 첨단 산업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국내에 들어오게 해 해당 지역의 고용과 성장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지역이 여태껏 왜 잘 안 되었던 건지 그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무엇입니까? 네, 지역이 너무 남발된 측면 때문입니다. 정부는 초기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에만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논리가 붙으면서 황해와 충북에 이어 동해까지 전국에 8곳이 지정돼 버렸습니다. 자유무역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과 대선 전후로 성심성 공약이 남발되면서 부작용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지정은 많이 됐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투자 금액 가운데 이 세 구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 비율은 2010년 16.8%에서 2011년 16.5%, 2012년은 15.12%, 지난해에는 11.3%까지 줄었습니다. 대부분 2009년 이후 쇠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보다는 인수합병식 투자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 이유도 있습니다. 네, 자 워낙에 넓은 데다가 또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지역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재정비 순탄치만은 않을 듯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벌써부터 부처 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 혜택을 줄이고 고용을 끌어올려 예산을 아껴야 하는 기재부가 전체 재정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특구 세 곳의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지만 세제 혜택으로 외국인 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부서라 세부 내용이 엇갈립니다. 지역 반발도 예상됩니다. 구역이 축소 또는 해체되면 관리하는 청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체 방향성은 축소와 해체이니만큼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외국인 투자지역 등 경제특구 3종 세트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경호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2014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421억 2,300만 달러, 순이익이 8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으며 총 마진율은 38%로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이폰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약 3,90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평균 예상치보다 100만 대 이상 많은 것이며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아직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패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한 1,200만여 대에 그쳐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IBM과 협력해 기업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탑재된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판매하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아이패드 판매 감소세가 반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애플 최고 재무 책임자인 루카 마에스트리는 실적 발표 후 애플과 IBM이 50개 기업 고객을 확보했으며 양사가 공동 개발한 소프트웨어 앱을 다음 달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대 초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중국의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5.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7% 성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2.2%포인트나 낮게 본 것입니다. 또 국제통화기금이 같은 기간 중국의 평균 성장률을 6.6%로 본 것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2020년에서 2025년 중국의 평균 성장률이 3.9%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중국 지도자들이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면서 생산성 저하는 사회 기반 시설 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과거와 같은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경제 양대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의 경기 침체를 막고자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 재무장관들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양국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볼프강 슈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과 프랑스가 오는 12월 초까지 능력 한도 내에서 투자를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은 보통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은 성장세가 약해져 양국 모두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4일 독일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2%로 내렸습니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경제 개혁과 관련해 프랑스가 공공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내년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 대비 4.3%라는 예산안을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EU의 내년까지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감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금융시장이 대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도 좌파 노동자당 소속 지우마 호세포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어김없이 해알화 가치와 증시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도 우파 성향의 브라질 사회민주당 아에시오 네베스 후보가 강세를 보이면 정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달러화 대비 해알화 가치는 1.28%, 상파울로 증시의 보베스파 지수는 2.55% 떨어졌습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해알화 가치와 지수 모두 강세를 유지했으나 오후 들어 호세포 대통령이 다소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여론조사업체 MDA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호세포 대통령과 네베스 후보 예상 득표율은 각각 45.5%와 44.5%로 나왔습니다.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은 호세포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해알화 가치가 추락하고 주가 지수가 폭락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면 큰 코 다칠 것이라며 시장의 비관론을 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현재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서울, 경기 지방부터 비가 그치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북부는 오늘 밤에 그치겠고요. 충청 지방은 내일 새벽, 그 밖에 남부지방도 내일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낮까지,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청 이남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충청과 전북은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북부 지방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 40에서 80, 만흥은 100mm 이상, 제주도는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내일 오전 중 그치겠지만 바람은 내일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영남 해안으로 강풍주의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 구역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중부지방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좀 오르겠습니다. 서울 10도에서 18도, 대전 11도에서 17도 예상되고요. 남부 대부분 지방도 오전 중 비가 그치면서 광주 20도, 부산 18도, 대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릉 9도에서 13도, 울진 11도에서 15도 분포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바다의 물결도 남해와 동해상에선 최고 4m까지, 서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기온도 오르겠고요.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